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제목은 쿵쾅 심장 두근거림, 중풍을 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중풍 걸리신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 환자들 중에 중풍 환자들이 좀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물론 모든 질병이 다 무서운 거지만 정말 중풍만큼은 걸려서는 안 되겠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남에게 의존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엔 또 젊은 사람들도 중풍에 걸려요. 근데 여러분, 중풍의 최대 위험인자가 뭘까요? 고혈압, 흡연, 음주. 물론 그런 것들도 중풍의 위험을 높이지만 중풍의 가장 무서운 위험인자가 바로 심방세동, 그런 가슴 두근거림이 있는데 그런 부정맥 중에서 중풍을 일으킬 수 있는 심방세동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심방세동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심지어는 심방세동을 갖고 있는 환자 자신도 이게 무증상이라서 한 3분의 1이 이게 있는데 증세를 본인이 그걸 자각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가 중풍에 걸리고 나서 내가 심방세동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 심방세동 때문에 중풍에 걸리는 분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드림텍, 이 웨어러블 EKG 패치죠. 첨단 스마트 디지털 기기를 제작해서 지금 아주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드림텍의 후원으로 이 방송이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대체 우리 심장이 어떻게 해서 작동을 하고 있고 왜 이러한 심방세동과 같은 그런 무서운 부정맥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관한 좀 과학적 기전을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혹시 그 갈바니 전지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이 그 세계 최초로 1700년대 아연하고 구리막대기 가지고 이거를 갖다 전해질이 있는 그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전기가 흐를 수 있다는 세계 최초의 화학전지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깜짝 쇼를 했어요. 1790년대 죽어있는 개구리 다리에다가 구리막대기하고 아연막대기를 이렇게 대니까는 죽어있는 개구리 다리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근육을 수축시키는 힘은 무슨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전기다라는 것을 1791년에 세계 최초로 입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1855년도에 더 재밌는 실험이 있었어요. 이 콜리커라고 하는 학자들이 어떤 걸 했냐. 개구리 그 다리 근육에서 운동신경을 빼서 살아있는 심장에다가 대니까 심장이 이렇게 움찔거릴 때마다 개구리 다리도 움찔거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어떤 그 전기 신호가 있어서 그것이 바로 개구리 다리 근육에 전달이 돼서 개구리 다리도 뛰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알게 된 거죠. 근육을 수축시키는 그 신호는 바로 전기다. 심장이 우리가 이제 규칙적으로 뛰죠. 그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는 그 신호 역시 전기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1901년도에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생리학자 아인토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세계 최초로 심전계, 즉 사람의 양쪽 팔에다 센서를, 전극을 달아가지고 이 심장에서 만들어지는 그 규칙적인 전기를 갖다가 그 센서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심전계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전기줄에 흘리니까 그 자석 사이에다 전기줄을 놔두면 전기줄이 움직이게 되죠. 왜?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발생하잖아요. 바늘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류가 세계 최초로 기록한 바로 심전계, 일렉트로카디오그램, EKG의 역사가 바로 아인토벤 박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심방하고 심실로 구성된 거 아시죠? 좌심방, 그리고 우심방, 그리고 좌심실, 우심실 이렇게 돼 있죠. 전기의 규칙적인 신호를 만드는 그 페이스메이커가 어디냐? 바로 우심방, 오른쪽 심방에 위치해요. 거기에 SA 노드라는 게 있어. 이걸 보고 이제 우심방 결절이라고 그래요. 이 전기 신호를 만드는 굉장히 특화된 세포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신호가 즉 분당 60에서 100회 정도의 그 리듬 있는 전기 임펄스에 의해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심방이 좌심방, 우심방 동시에 같이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좌심실, 우심실이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규칙적인 그 심장 리듬, 그것을 만드는 바로 그 전기 신호가 바로 이 SA 노드, 심방 결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심장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심장은 심방과 심실을 나누는 그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판막이 절연체야. 여기는 전기가 흐를 수가 없어요. 즉 우심방에서 그 SA 노드가 만든 전기 신호가 심실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바로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AV 노드라고 있죠. 이게 유일하게 심방에서 만든 그 전기 신호를 심실로 내보내는 통로야. 이게 바로 유일한 통로인데 이 AV 노드가요. 참 신기한 게 전기가 여기를 지나갈 때 0.09초의 지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방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게 바로 심실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심방에서 피를 뿜어가지고 그게 심실로 피가 채워지는 그 시간을 0.09초라고 하는 그 시간을 좀 준 거죠. 그리고 나서 피가 심실에 완전히 채워졌을 때 심실이 피를 뿜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동시에 심방과 심실이 동시에 수축하면 안 되니까 0.09초의 전기를 딜레이 시키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살짝 브레이크를 잠시 밟아준 거죠. 0.09초. 그래서 우리가 심방이 뛰고 나서 심실이 뛰고 그래서 우리 심장에서 우리가 대동맥으로 피를 뿜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방세동이 뭡니까? 자, 심방세동은 SA 노드, 우심방에 있는 SA 노드 외에 다른 평소에는 근육으로 작동했던 그 근육세포가 갑자기 전기 신호를 만드는 페이스메이커가 된 거야. 근데 그런 페이스메이커가 200개에서 300개. 마치 이는 뭐와 같은 것이냐. 잔잔한 고요한 호수에다가 전에는 돌멩이를 던지는 SA 노드라는 사람이 걔가 돌멩이를 이렇게 뭐 2초 간격으로 퐁당 던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악당이 나타나서 돌멩이를 갖다가 300개를 실은 자루를 갖다가 가지고 동시에 그냥 300개를 호수에다 다 던지니까 분당 200에서 300개의 전기 신호가 발생하면 그게 막 우심방, 좌심방 그냥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심방이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 그냥 부르르 떠는 거지 그냥. 이쪽 근육도 떨고 쟤도 떨고 얘도 떨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상 심방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부르르 떨면서 사실은 피를 뿜어내지 못하는 거지. 예. 바로 이런 상태가 바로 이제 심방 세동이라는 거예요. AB 노드가 200~300개 중에서 일부만 선별해서 보내요. 그래서 이 심방 세동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사는 이유가 바로 AV 노드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브레이크 역할을. 심전도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이제 심전도 보면은 이렇게 딱 인터벌이 이걸 이제 R 웨이브라 그래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삐죽 나온 거 있죠. 일정하지만 심방 세동에 걸린 사람은 불규칙해. 심장이 뚝뚝 두두둑 뚝뚝 두두둑 아무 리듬이 없어. 그래서 이걸 보고 irregular 하게 이제 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V 노드가 그 200~300개 중에서 무작위로 일부는 어떤 건 내보내고 어떤 건 안 내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땐 좀 뭐 뚝뚝뚝 하고 막 빨리 내보내다가 어떤 건 좀 있다가 뭐 뚜둑 뭐 이러기도 하고 청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청진을 해보면은 저는 그걸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심방세동 환자들을 많이 청진해 보니까 심장 박동이 일반 부정맥하고 틀려. 한마디로 불규칙적으로 불규칙하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가끔 심방세동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방세동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잠깐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이 뭐냐.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은 크게요. P, QRS, T 이렇게 세 가지 웨이브가 있어요. P 웨이브가 뭐냐. 바로 심방이 수축하는 전기 신호를 이제 나타내는 게 바로 P 웨이브고 그러고 나서 QRS 가운데 여기 P하고 QRS 사이에 그 간극이 있죠. 이걸 보고 이제 PR 인터벌 이게 바로 0.09초야. 제가 아까 AV 노드가 약간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P 웨이브가 나타난 것은 이렇게 플랫 라인, 잠깐 포즈가 있다가 그 다음에 QRS가 나타나는데 이 QRS를 잘 보면 위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게 있죠. QR, 이 R 웨이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R 웨이브가 키가 크다 보니까 이게 눈에 잘 띄거든요. 그래서 심장 리듬이 일정한지 불규칙한지, 즉 부정맥이 있는지 그걸 볼 때 R 인터벌, 그러니까 R과 R 그 사이의 인터벌을 보통 저는 이제 그 종이로 이렇게 자가지고 재보거든요. 그게 일정하게 나오면 정상적인 리듬이고 어떤 거는 길었다 짧았다 그러면 이건 불규칙한 리듬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맥이 있냐 없냐를 볼 때 이 R 인터벌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방세동을 보면은 자 보세요. 정상적인 심전도에서 P 웨이브가 보인단 말이야. 여기 보면 P 웨이브 있죠. QRS 뜨기 전에 P 웨이브, 그다음에 QRS, P 웨이브, QRS. 즉 요런 패턴이 보이는데 요 밑에를 보시면은 없어. P 웨이브가 보이질 않아요. 여기 보면 라인이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보여. 어떤 사람이 이거 보고 야, 장 박사 이거 P 웨이브 아니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P 웨이브가 지금 이 사이에 200개에서 300개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라인이 그냥 업앤다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실제 P웨이브가 아니거든. 즉 이 R 인터벌 사이에 지금 요거 심방세동 환자 EKG인데 200개에서 300개야 P웨이브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P웨이브가 보이지 않으면서 R 인터벌이 계속해서 불규칙하게 변한다면 이게 바로 심방세동이라는 것을 진단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자, 이게 바로 정상인의 심전도예요. 이 심전도는 제가 오늘 우리 그 뉴저지 오피스에 오신 환자분의 심전도 이분 그 70세 한국 여성이었어요. 예, 고혈압이 있는 분인데 오늘 심전도를 해보니까 야, 이분 심전도는 완전 교과서예요. 완전 정상이야. 뭐 심실비대증도 없고 여기 보면 R 인터벌이 다 규칙적으로 나오죠. 예, 그런데 심방세동 환자 오늘 방문하신 79세 한국 남성이에요.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는 분인데 자, 이분 심방세동 보세요. 예, 굉장히 심각하죠. 아까 그 정상적인 그 EKG에서 보이는 이런 규칙적인 패턴이 아니고 이렇게 불규칙해요. 예. 마치 그냥 막 지그재그로 그냥 누가 그려놓은 것 같이 이렇게 불규칙한 심장 세동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제 실제 환자고요. 중풍을 일으키는 심방세동의 최대 위험인자가 뭐냐?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질문하면 고혈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혈압이라고. 예. 물론 고혈압도 중요한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인자 중에 하나지만 이 뇌졸중에 관한 굉장히 권위 있는 스트로크라고 하는 그 저널이 있는데 거기에 제1저자 바로 이분이 바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보스턴 의과대학에 있는 필립 올프라고 하는 신경과 의사입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 알츠하이머 쪽에서는 이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만큼 이분이 그렇게 아주 그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991년도 스트로크에 발표한 그 논문이 있어요. 프레밍엄 스터디에서 5만 명가량의 사람들을 가지고 매 2년마다 그중에 누가 중풍에 걸리나 이걸 계속 추적한 프레밍엄 스터디. 예, 심장과 내과 선생님들은 벌써 프레밍엄 스터디 하면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랜드마크 스터디인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이 나왔어. 심방세동, 여기 AF, Atrial Fibrillation의 약자죠. AF가 있는 분은 자 여기 보세요. 이 까만 막대기는 심방세동이 있는 분이고 그 옆에 바로 옆에 하얀 막대기는 심방세동이 없는 사람이야. 즉 심방세동이 있는 분은 심방세동이 없는 분에 비해서 중풍에 걸릴 위험이 거의 5배 가까이, 여긴 4.8배, 그러니까 거의 5배 가까이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고혈압은 3.4배밖에 증가가 안 됐어.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고혈압이 없는 사람보다 심방세동에 걸릴 가능성이 3.4배인데 심방세동은요 무려 거의 5배야.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위험인자가 여기 보면은 관상동맥질환, 여기 CHD라고 나오는데 이건 Coronary Heart Disease, 바로 관상동맥질환, 심부전증이 있을 때에도 심방세동이 잘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네 가지 위험인자 중에서 즉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심부전증, 심방세동 이 네 가지 중에서 중풍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인자를 하나 꼽으라면은 Atrial Fibrillation이라고 뽑아야 됩니다. 예, 제가 나중에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바로 이 논문에서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하는 말이 이 논문에 이 증거를 갖고 있는 거죠. 즉 심방세동이 중풍의 최대 위험 인자이다라고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중풍을 예방하고 싶으면 우리가 심방세동을 조기에 진단을 해야 돼. 근데 심방세동 환자의 3분의 1이 무증상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임상에서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심방세동이요, 여러분 발작적으로 와. 즉 7일 이내에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처음에는 막 가슴이 두근거려서 이거 의사를 만나야죠 하고서 내과 의사를 찾아갔을 때는 심방세동이 없는 거예요. EKG를 해보니까 완전 정상으로 나와. 그렇게 해서 미스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위험인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심방세동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 95% 이상의 심방세동 환자들이 60세 이후에 생겼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팩트죠. 그러니까 노인들에게서 이 심방세동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노인들이 중풍에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혈압이 있으면 심방세동이 잘 걸린다는 거, 그건 제가 나중에 그 기전을 설명해 드릴게요. 당뇨병 있는 사람, 그리고 각종 심정질환, 판막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관상동맥이 맥힌 사람, 이런 분들도 심방세동이 잘 걸리고, 그리고 수면무호흡증, 요즘 밤에 코 많이 걸다가 숨 안 쉬는 분들 있죠. 이분들 심방세동 있을 가능성이 커요. 또 그분들이 또 대부분 또 고혈압 환자예요. 그러니까 수면무호흡증과 심방세동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왜 젊은 여성들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왔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막 미친 듯이 막 두근거리고 병원 가서 심전도 해보니까 심방세동이야. 그런 분들은 뭐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어요. 아주 젊은 30대 여성이 심방세동이 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 봐야 되고, 또 급성 알코올 중독, 술을 엄청 많이 먹는 사람, 갑자기 술을 많이 먹다가 며칠 안 먹었다? 그럼 심방세동 오는 분들 있죠. 예, 술 많이 먹는 분들 심방세동 잘 생기고, 또 급성 심근경색에 걸려서 죽다 살아난 분들, 이제 회복기에 있는 분들, 예, 이 부정맥 심방세동이 잘 옵니다. 또 최근에 심장 수술을 하신 분들도 심방세동이 잘 와요. 그리고 심장 막염, 이건 이제 페리카다이티스라 해요.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 있어. 그 막에 염증이 있을 때에도 이런 심방세동이 잘 온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 발작성 심방세동이 놓칠 때가 비일비재하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발작성 심방세동은 7일 이내 소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7일 이상 되면은 이제 우리 이걸 보고 지속성 심방세동, persistent atrial fibrill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쯤 되면 우리가 진단을 하지만, 그러면 발작성으로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진단을 못했을 때 그때 혈전이 생겨서 중풍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뇌졸중 환자 7명 중에서 1명이 이 심방세동하고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심방세동으로 발생한 뇌졸중은 그렇지 않은 뇌졸중보다 더 심하다고, 그 후유증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러한 심방세동을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홀터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주위에 어르신들 보면은 뭐 이렇게 기계 차고 다니는 거 봤죠? 심장과에서. 이걸 가지고 보통 하루 정도 이제 모니터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심방세동을 진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가 논문을 하나 오늘 제시할게요. 2013년도에 권위 있는 학술지에 뭐가 나왔냐? ECG 패치를 이용해 가지고 7일 동안 연속으로 우리 심장 리듬을 감시하고 그걸 저장해서 나중에 분석을 해 보니까, 최대 7일까지 우리가 이걸 모니터링 했을 때 7일째에서 이러한 증상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모든 부정맥을 잡아내는 그 빈도가 96.6%야. 그러니까 거의 다 진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홀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단 하루만 하는 거죠. 24시간만 했을 때는 그 가능성이 55.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은 놓치는 거죠. 이런 웨어러블 ECG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하면 이 논문에 의하면은 96.6%가 진단이 된다는 거예요. 예, 굉장하죠. 전에 있었던 이 홀터에서는 그 불가능이죠. 잘못해서 선이라도 하나 건드려서 이거 리드가 빠지게 되면은 이거 기록이 안 돼요. 하지만 이거는 뭐 본인이 그냥 뜯지 않는 한 이건 빠질 수가 없거든. 샤워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가벼워. 23g밖에 안 돼. 최대 7일까지 부착할 수 있다는 거. 예, 굉장히 큰 장점이고, 또 여기 보면은 환자가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내가 숨이 차고 뭔가 이상해. 그럼 이걸 누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증세와 그 증세가 혹시 부정맥과 연관이 있는지 나중에 이거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게 스마트한 기기죠. 이건 85세 한국 여성이에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 패치를 부착하고 3일째에 심방세동이 발견이 됐어. 첫날하고 그 둘째 날은 발견이 안 되는데, 셋째 날 이런 게 발견이 된 거예요. 무려 3시간 동안 심방세동이 있었다는 건데, 더 놀라운 건 페이션트가 트리거를, 이 버튼을 눌렀냐? 안 눌렀어. 이 환자는 3일째 무려 3시간이나 심방세동이 있었거든요. 이거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R 인터벌 보세요. 벌써 이게 불규칙하죠? 간격이 고르지가 않잖아. 그리고 여기 보면 P웨이브 봅니까? 안 보이잖아요. P웨이브가. 이게 막 라인이 막 지그재그로 보이죠. 이건 P웨이브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전형적인 심방세동이지. 이 환자는 3일째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전통적인 홀터를 이용해서 24시간만 모니터링 했으면 이거 오진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심방세동이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바로 라이프 세이버죠. 자, 여러분, 심방세동이 생기면 제가 아까 혈전이 생긴다고 그랬죠. 심방이 이렇게 부르르 떨면서 피가 거기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피가 정체된다고 혈전이 왜 생길까? 근데 혈전이 생기는 그 이유가, 자, 보세요. 이 심방세동 환자들을 보면요, 이 좌심방이 심방세동이 그 포커스가 발생하는, 즉 돌멩이 300개가 그냥 물에 떨어지는 그 포커스가 발생하는 주 장소인데, 좌심방이 이렇게 늘어나 있어. 고혈압 환자들에게서 이게 흔히 보이는 건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심장 근육 조직에 어떤 변화가 와요. 그러면서 이 근육 세포가 갑자기 전기 포커스를 만드는 제너레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좌심방에 보면은 여기 어펜디지라는 게 있어. 여러분 옛날에 맹장 아세요? 그 오른쪽 그 대장에 보면은 이렇게 충수돌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잖아. 심장에도 그런 게 있어. 맹장 같은 게. 그걸 이제 영어로 어펜디지라 그러는데, 이 어펜디지가 좌심방에서 약간 이렇게 옆으로 삐쭉 나갔거든. 거기에 피가 잘 고인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심방세동이 없을 때는 피가 빠르게 지나가니까 거기에 피가 고일 리가 없는데, 심방세동으로 이제 좌심방이 부르르 떨면은 거기에 피가 고이면서 피딱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을 일으키는 피딱지가 생기는 위치는 거의 대부분 바로 좌심방에 있는 어펜디지라는 거예요. 이 어펜디지. 여기에 혈전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재수가 없으면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서 좌심실을 통해서 대동맥으로 나가면서 경동맥을 통해서 뇌로 가서 뇌혈관을 막으면 그게 중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뇌혈관을 막았죠. 이걸 뭐라죠? 색전이라는 색전증, 엠볼리즘. 혈전이 색전이 되면은 그게 뇌로 가서 혈관을 막아서 바로 중풍, 뇌졸중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요즘에 환자들 오면요. 노인들은 전부 다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요. 제가 왜 흉부 엑스레이 찍는지 아세요? 여러분 흉부 엑스레이 보면 폐하고 심장 모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심장 모양을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이 심방세동에 걸릴지 안 걸릴지를 좀 예측할 수 있는 마커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심장에 보면은 이 좌심방이 원래 좌측에 있어요. 이게 좌측이 오른쪽이잖아. 좌측에 있어야 되는데 이 환자는 지금 좌심방 비대증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좌심방이 이렇게 커지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왔어. 그러면 여기 우심방하고 좌심방이 겹쳐지면서 더블 덴시티. 심방이 두 개로 있는 게 보여요. 여기 화살표, 더블 덴시티. 이 화살표가 바로 그 우측으로 삐쭉 나온 바로 그 좌심방의 그 보도를 얘기하는 거고, 좌측에 보면 여기도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이죠. 이게 바로 어펜디지 여기. 그래서 이러한 더블 덴시티 사인이 보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좌심방 비대증에 의해서 심방세동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분들은 뭘 해야 된다? 카디오 솔로를 해야 된다. 바로 그거죠. 예. 그래서 이 최소 엑스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대 장점은 간편성인 것 같아요. 예. 이걸 부착하고 샤워도 할 수 있고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런데 요즘과 같은 코비드19 팬데믹 시대에 사실 가장 최고의 장점을 하나 꼽으라면 이건 일회용이기 때문에, 즉 한 번 쓰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교차 감염의 위험이 없다는 거죠. 보통 홀터기계나 이런 거는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 사람 저 사람 쓰는 건데 이거는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야. 그래서 교차 감염의 위험이 없다는 거. 그게 요즘과 같은 팬데믹 시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고요. 또 요즘 어르신들이 그 블루투스 있는 또 이런 웨어러블 패치를 많이 이제 쓰시는데 굉장히 어려워해. 왜? 그거 하려면은 셀폰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 그러다가 블루투스 신호가 끊어지면 어떡하냐? 충전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딴 데 두고서 나갔다든가 그러면 이거 신호가 끊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이거 블루투스 신호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굉장히 이 심장내과 교수님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잖아. 그냥 7일간 붙였다가 띄면 되거든. 그래서 그런 블루투스의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큰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중풍의 최대 위험인자인 바로 심방세동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7일간 우리가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심방세동에 걸린 분들, 특히 무증상 환자들을 잘 우리가 조기에 진단해서 이런 분들이 중풍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중요한 주제를 알려드렸는데,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8%라도 도움이 됐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